얼마 전 제임스 웹이 우주 끝자락에서 기존의 빅뱅 이론을 부정하는 것 같은 충격적인 은하 6개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가로 이어진 연구를 통해서 드디어 그 미스테리가 깔끔하게 설명되고 있죠. 한때 기존의 빅뱅 이론을 부정한다며 몇몇의 호들갑을 떨게 했던 당시의 논란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을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제임스 웹이 발견했던 미스테리한 은하의 뒷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선 지난 첫 발견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의 관측을 통해서 적색 편이가 7에서 9 정도에 달하는 머나먼 초기 은하 6개를 포착했습니다. 이 은하들은 지금으로부터 131억 년에서 133억 년 전에 존재한 아주 머나먼 은하들이죠. 그런데 당시 이 은하들의 질량을 추정해봤더니 무려 태양 질량의 100억에서 1000억 배 달하는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빅뱅 직후 아주 머나먼 과거에 존재한 은하라고 보기엔 너무나 지나치게 무거운 질량이었죠. 바로 이것이 당시 첫 발견에서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빅뱅 이후 탄생한 우주는 계속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의 물질은 서로의 중력에 끌려 반죽되고 있죠. 우주 팽창과 중력 수축이 함께 이어지면서 지금의 복잡한 우주 거대 구조가 빚어졌습니다. 우주 팽창은 암흑에너지에 의해서 진행되죠. 반면 중력 수축은 우주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암흑 물질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표준 우주론 모델을 람다 CDM 모델이라고 하죠. 우주의 팽창이나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양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했을지, 또 그 와중에 물질은 얼마나 빠르게 반죽될 수 있었을지 은하들의 성장 속도를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초기 우주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우주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매 시기마다 얼마나 무거운 은하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지 그 한계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임스 웹으로 발견된 6개의 초기 은하들은 이런 시기에 빚어진 초기 은하라고 보기엔 너무나 질량이 무거웠던 거죠. 지금의 모델에선 태양 질량의 100억에서 1000억 배 달하는 질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선 훨씬 더 오랫동안 은하가 반죽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람다 CDM 모델에 따르면 머나먼 과거 초기 우주에서 얼마나 많은 바리온, 즉 일반 물질이 반죽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별 질량이 하나의 은하에서 반죽될 수 있었을지 그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별은 당연히 바리온의 일부이죠. 따라서 한 은하의 별 질량은 우주에서 최대로 반죽될 수 있는 바리온 반죽 덩어리의 질량의 한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한 건데요. 바로 보라색으로 표현된 영역이 지금의 우주론에선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런데 참 난감하게도 최근 제임스 웹이 발견했던 초기 은하 6개의 질량을 그래프에 찍어보면 바로 이 불가능 영역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의 모델론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은하란 뜻이죠. 그렇다면 이대로 기존의 람다 CDM 모델은 위태롭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사실 은하의 질량을 재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쉽게 생각하면 더 무거운 은하는 그만큼 별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밝게 보이겠죠. 따라서 은하가 더 밝게 보인다면 그것은 더 무거운 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은하에 살고 있는 별들의 질량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은하 속에는 질량이 가볍고 희미한 별부터 질량이 훨씬 무겁고 눈부시게 밝은 별까지 다양한 질량의 별들이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은하 속에 질량이 가벼운 별과 무거운 별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은하의 질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태양 질량의 수 %밖에 안 되는 작고 가벼운 어두운 적색의 성과 태양보다 수십 배는 무거운 아주 밝은 초고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색의 성 수백만 개가 모여야 초고성 한두 개쯤의 밝기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 적색의 성을 수백만 개 모아놓으면 그 전체 질량은 초고성 한두 개의 질량을 합한 것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즉 단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밝기가 비슷한 은하 2개가 있더라도 그 은하가 아주 많은 수의 적색의 성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적은 수의 초고성 몇 개로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은하의 질량 추정치는 완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은하 속에서 가장 가벼운 별부터 가장 무거운 별까지 별들의 질량에 따라 별들이 몇 개씩 분포하는지 그 개수 분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하의 초기 질량 함수 이니셜 매스 펑션이라고 부르죠. 질량이 무거운 별들은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 수명도 훨씬 짧아서 금방 사라지죠. 반면 질량이 가벼운 별들은 적은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수명도 훨씬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은하를 계속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은하 속에서 질량이 무거운 별은 개수가 적고 질량이 가벼운 쪽으로 가면서 개수가 많아지죠. 우리 은하 속의 별들은 비교적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에 대해선 비교적 정교한 IMF를 파악하고 있죠. 특히 질량이 무거운 별들의 개수는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들 밝게 빛나고 있어서 잘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질량이 가벼운 별들의 개수는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애초에 너무 어두워서 정확한 개수를 알기가 쉽진 않죠. 더 가벼운 별 쪽으로 가면서 별의 개수가 조금씩 많아진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가벼운 별들이 우리 은하를 채우고 있는지에 대해선 천문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다양한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 바깥 다른 은하들, 특히 우주 끝자락에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흐릿한 은하들의 질량을 잴 때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은하가 다양한 만큼 각 은하들의 IMF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정말 다행히도 최근까지 우리 은하 주변에 비교적 가까운 은하들은 IMF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빅뱅 직후 우주의 온도와 화학 조성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던 먼 과거에도 가벼운 별과 무거운 별이 만들어지는 양이 지금과 정확히 같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많은 천문학자들이 의심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측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거리가 먼 은하에 대해선 그 속의 별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별무리 전체가 하나의 작은 점으로 뭉뚱그려져 보일 뿐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은하들이 비슷한 IMF를 갖고 있을 것이란 대담한 가정을 한 채로 지금껏 은하들의 질량을 재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우주만 연구했던 과거 시절엔 이러한 가정도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죠. 이번에 제임스 웹으로 발견한 6개의 초기 은하들 역시 동일한 IMF를 그대로 적용해서 구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은하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IMF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최근 연이어서 이와 관련된 놀라운 연구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먼 과거의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온도의 차이가 IMF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가스 구름 속에서 별이 안정적으로 반죽되기 위해선 가스 구름을 수축시키는 자체 중력 그리고 내부의 뜨거운 온도로 인해서 반대로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 두 가지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별이 탄생하는 현장 자체가 훨씬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면 질량이 작은 별을 만드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온도가 높은 만큼 가스 덩어리가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 강한 팽창 압력을 애써 짓누르면서 하나의 별로 반죽하기 위해선 더 강한 중력으로 가스 구름을 계속 반죽해야 합니다. 즉 만들 수 있는 별의 질량 분포가 더 무거운 별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설명했듯이 가벼운 별들의 개수가 더 많은 초기 질량 함수를 적용한다면 은하의 전체 질량은 훨씬 가볍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은 10에서 40켈빈까지 다양한 온도의 가스 구름 속에 별들이 탄생하는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했죠. 우리 은하의 경우 보통 별들이 탄생하는 가스 구름의 영역은 20켈빈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머나먼 과거, 우주가 더 뜨거웠던 시절엔 별들이 탄생하는 영역의 온도가 40에서 60켈빈까지 뜨거울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IMF의 형태는 우리 은하에 비해서 가벼운 별들의 개수가 확연하게 줄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주의 온도 변화까지 고려한 새로운 IMF를 적용한다면 앞서 제임스 웹으로 포착했던 6개의 초기 은하들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모두 처음에 추정했던 질량에 비해서 10배, 100배 가까이 가벼워집니다. 모두 10억에서 100억 배 수준의 훨씬 가벼운 질량으로 계산되죠. 이 정도 질량이면 초기 우주에서 갓 반죽된 애기 은하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질량입니다. 앞서 봤던 똑같은 그래프에 새로 계산한 질량을 다시 찍어보면 원래는 불가능한 영역에 찍혀있던 이 점들이 완전히 정상적인 범위로 새롭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제임스 웹으로 발견한 원시 은하들의 너무나 무거웠던 질량의 미스터리는 람다 시대 모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IMF가 우주의 진화에 따라 계속 변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너무나 놀라운 증거인 셈이죠. 누군가는 이번 연구를 보고 기존의 빅뱅 이론과 람다 시대 모델을 고수하기 위해서 IMF가 과거엔 달랐을 것이라는 억지 가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연구 결과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임스 웹이 올라가기 전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머나먼 초기 은하들을 드디어 보게 되면서 정말로 우주의 나이에 따라 IMF가 진화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하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한때 뉴스를 도배했던
몇몇 기사 속의 호들갑과 달리 람다 CD의 모델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천문학자들에게 또 다른 커다란 고민을 남기고 있죠. 그동안 별다른 증거 없이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작은 상상에 머무르고 있던 우주의 나이에 따라 실은 IMF도 크게 변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천문학 연구 현장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젠 본격적으로 그 의심을 실제 관측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 역시 앞으로 인류가 쓰게 될 천문학 역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곡점이 되게 될 겁니다. 우주먼지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